내 카드 쓰면서 뒤로는 우리 엄마 보고 일꾼이라고 욕해? 너 진짜 양심이 있긴 하니? 아가. 너희 친정엄마 호텔에서 일한다며? 사장님한테 잘 좀 말해서 이 킹크랩, 사돈댁 선물로 퉁치자고 해봐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내뱉으며 지난 3년 동안 지겹도록 봐온 특유의 비릿한 비웃음을 입가에 매달고 있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오늘이 지나면 저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나는 정체를 숨긴 채 이 소위 청담동 명문가라는 곳에 시집와 숨죽이며 살았다. 시어머니는 내 출신이 천박하다며 멸시했고 시누이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나를 도우미 아줌마 취급했다. 그리고 내 남편은?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똑똑히 알려주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00명의 하객들 앞에서 보란 듯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달라.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길.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며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보답할 수 있다. 청담동의 겨울, 그 공기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눅눅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주방에 서서 갓 씻어낸 시금치를 한 줄기씩 정성스럽게 반찬통에 담았다. 수도꼭지를 잠그자 집안은 냉장고 컴프레서가 웅웅거리는 낮은 기계음만 남기고 정막에 잠겼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카운트다운처럼 매일같이 내게 상기시켰다. 오늘이 결혼한 지 3년째, 정확히 1096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은수야.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묘한 관통력이 있는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나는 물기를 닦고 앞치마를 풀어 곱게 접어 싱크대 구석에 놓았다. 주방을 나설 때 발목을 스치는 찬바람에 살이 아렸다. 보일러 온도를 또 낮춘 모양이다. 시어머니는 23도 이상은 낭비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가 신고 있는 실내화는 밑창이 닳고 닳아 마룻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1인용 소파에는 시어머니 민정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가구인 이탈리아 수입 가죽 소파는 팔걸이 부분이 그녀의 손길에 닿아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다. 그녀는 오늘 카멜색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치고 내가 남편 강준혁에게 사줬으나 그가 다시 자기 엄마에게 줘버린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나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두 손을 공손히 앞으로 모았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몸은 이 자세를 본능적으로 익혔다. 비굴하지 않되 오만해 보이지 않는 딱 적당한 정도의 공손함.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채 손가락만 느릿하게 움직였다. 그 행동은 정확히 20초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속으로 세고 있었다. 은수야,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한 말투였다.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더라. 네, 어머니. 이번 달 월급이 25일에 들어와서요. 25일, 그녀가 눈꺼풀을 들어 올려 처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주 가벼운, 감정이라곤 실리지 않은 눈빛이었지만 나는 마치 정육점 저울 위에 올려진 고기가 된 기분이 들었다. 오늘 며칠이니? 22일입니다. 사흘 후 그녀는 그 두 글자를 아주 또렷하게 발음했다. 고작 사흘인데 그깟 200만 원도 융통을 못하니? 모은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200만 원은 내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다. 시어머니는 이걸 시부모 용돈이라고 불렀다. 남의 집며느리들은 다들 이 정도는 한다며 강씨 집안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성의 문제라고 했다. 어머니, 제 적금에서 미리 인출해서. 적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짧고 날카로운 무언가에 걸린 듯한 웃음소리였다. 내가 적금이 있어? 내 친정엄마는 호텔에서 청소나 하고 아비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적금을 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우리 사이를 메웠다.
마치 겨울 서리처럼 거실 전체를 하얗게 뒤덮는 듯 했다. 냉장고 소리는 여전히 웅웅거렸고 위층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짐을 옮기는 모양이었다. 청담동 한복판,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였지만 층간소음은 어김없이 천장을 뚫고 내려왔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은수야, 내가 너희 집안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녀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그 자기적인 부드러움은 아까의 냉담함보다 더 거북했다. 그냥 격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건 사실이잖아. 준혁이는 우리 강씨 집안의 3대 독자고 아버지는 한성건설 대표이사야. 그런데 너는? 내 엄마 호텔에서 일한다며? 정직원도 아니지 않니? 어머니, 딴 뜻은 없다. 그녀가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손목에 걸린 까르띠에 팔찌가 찰랑거렸다. 그냥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소리야. 알겠니? 준혁이가 너랑 결혼한 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집안 사람들이 느끼게 하란 말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조 말론 와일드 블루벨. 한 병에 20만 원이 넘는 향수였다. 사흘 안에 입금해라.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다. 안방 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30초를 더 그렇게 서 있다가 뒤를 돌아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아까 씻다 만 시금치를 다시 만졌다. 찬물에 너무 오래 담가둔 탓에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 감각 없는 마비가 오히려 편안했다. 가슴속을 짓누르는 둔탁한 통증보다는 견디기 쉬웠으니까. 200만 원. 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번 달 월급은 38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12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이 대략 15만 원, 지난달 준혁이 쓴 카드가 80만 원을 내가 대신 메워줘야 했고, 시누이 수아 아가씨가 지난주에 한정판 가방을 사야 한다며 빌려간 50만 원까지. 계산 끝에 남은 건 마이너스였다. 200만 원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빠듯했다. 반찬통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었다. 냉장고 안은 휑했다. 김치 몇 통과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 반 냄비가 전부였다. 지난번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혀를 차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수야,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이 모양이니?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대접받고 자란 애가 아닌데. 그 말은 가시가 되어 아직도 내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벽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17분. 준혁은 오늘 접대가 있어 늦는다고 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나는 그 미세한 어색함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는 법을 배웠다. 물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3년 전 나는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 왜 매주 그렇게 술자리가 많은지,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그는 정색하며 화를 냈다. 의부증이냐고, 가족끼리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숨막히게 구느냐고.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혁이한테 들었다며 남자가 바깥일을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늦을 수도 있는 건데 여자가 되어서 내조는 못할 망정 바가지를 긁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 이후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띠띠띠띠, 띠리릭. 현관 도어록 소리가 났다. 익숙한 5자리 숫자. 1023소,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잊어버리지 않게 이걸로 하자고 제안한 건 준혁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작년 10월 23일, 나는 새벽 2시까지 혼자 식탁을 지켰고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접대 자리에서 술에 취해 호텔에서 잤다고 했다. 어느 호텔이냐고는 묻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준혁이 아니었다. 시누이, 강수아였다. 그녀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핏이 딱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를 입고 지미추 앵클부츠를 신고 있었다.
방금 미용실에 다녀온 듯 풍성한 웨이브 머리에서는 비싼 트리트먼트 향기가 났다. 얼굴에는 올겨울 유행이라는 시나몬 컬러의 아이섀도로 완벽하게 화장이 되어 있었다. 저 바지? 내가 아는 옷이다. 지난달 신세계 백화점에 갔을 때 그녀가 내 카드로 긁은 옷이었다. 138만 원 후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지만 달이 바뀌어도 그녀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어머, 언니 있었네. 수아는 신발을 대충 벗어 던지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소파 위에 툭 던졌다. 쇼핑백 중앙에 박힌 샤넬 로고를 보자 위장이 쓰려왔다. 수아 아가씨,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연찬했어.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다. 요즘 승현 씨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승현. 그녀의 약혼자이자 모 제약회사 이사의 아들이다. 석 달 전 상견례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 수아가 시집을 기가 막히게 잘 간다고. 어머니, 안방에 계세요. 내가 일러주었다. 알아우 수아는 손을 휘휘 젓더니 쇼핑백에서 상자를 꺼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검은색 램스킨의 금장 체인. 내가 아는 모델이었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으로 980만 원. 이거 어때? 예쁘지? 그녀가 가방을 들어 불빛 아래서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예쁘네요.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수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영악한 빛이 스쳤다. 참, 언니. 나 상의할 게 좀 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상의하자고 할 때의 결말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녀가 요구하고 내가 승낙하고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 무슨 일인데요? 그게 그녀가 짐짓뜸을 들였다. 내 결혼식장 문제 말이야. 승현 씨 집안에서 태양 그랜드 호텔을 원하더라고. 언니도 알지? 여의도에 있는 거. 서울에서 제일 좋은데. 태양 그랜드 호텔. 모를 리가 없었다. 거긴 예약하기 힘들 텐데. 1년 전부터 대기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니한테 부탁하는 거지.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빡거렸다. 마치 간식을 조르는 고양이처럼 무해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언니네 엄마 거기서 일한다며? 청소 반장인가 뭔가 오래 했다면서? 좀 말해서 우리 뒷구멍으로 좀 넣어줄 수 없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언니, 제가 한번 물어는 볼게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그냥 해달라고 해.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오더니 팔짱을 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밖에서 무더운 겨울 냉기로 차가웠다. 거기서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 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냐? 신우이가 부탁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콧소리였지만 그 눈에 담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내 목을 조여왔다. 예산은 얼마나 잡았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게 말이지? 그녀가 팔짱을 풀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승현 씨 댁에서는 2억 정도 생각하는데 솔직히 태양 그랜드는 너무 비싸잖아. 할인 좀 왕창 받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무료라든지. 무료. 2억짜리 결혼식을 무료로.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언니 표정이 왜 그래? 수아가 깔깔 웃었다. 언니네 엄마 어차피 거기 직원이잖아. 직원 가족 할인 같은 거 없어?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강씨 집안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괜히 헛돈 쓰기 싫어서 그러지.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부연히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문 뒤에서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은수야, 수아 결혼식은 집안의 대사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옆자리를 팡팡 두드려 수아를 앉혔다. 사돈어른한테 말해서 좀 신경 쓰라고 해라. 그 정도는 어렵지 않지? 나는 소파에 나란히 앉은 모녀를 바라보았다. 똑 닮은 표정, 똑 닮은 뻔뻔함. 네,
어머니, 내 입에서 기계적인 대답이 흘러나왔다.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나는 등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입가에 쓴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나조차도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아주 희미한 비소였다. 그날 밤, 준혁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욕실로 들어가 물을 트는 소리까지 모두 들었다. 물소리는 꽤 오래, 20분 넘게 계속되었다. 그는 무언가를 씻어내고 있었다. 술 냄새, 고기 냄새,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흔적을. 모르고 싶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자는 척 눈을 감았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매트리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낯선 향기가 훅 끼쳐왔다. 내 향기가 아니었다. 그가 평소에 쓰는 쿨워터 계열의 스킨 냄새도 아니었다. 여자의 향수 냄새였다. 달콤하고 묵직한 머스크 향. 이불 속에서 내 손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현실을 자각시켰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을 뜨지도 입을 열지도 않았다. 물어봤자 100가지 핑계를 댈 게 뻔했으니까. 회식 자리에 동석한 여직원 냄새다. 거래처 임원 사모님이 향수를 쏟았다. 술집 종업원이 서빙하다 부딪혔다. 그는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고 나는 결국 속아주는 척해야 했다.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나는 그제야 눈을 뜨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천장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그 선은 마치 칼날처럼 침대를 그리고 이 방을 정확히 둘로 갈라놓고 있었다. 그의 세상과 나의 세상으로. 문득 3년 전 홍대 거리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한성건설 대표의 아들이 아니라 갓 입사한 평범한 신입사원 강준혁이었다. 우리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매운 걸 못 먹으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끝까지 먹던 그 사람.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은수야, 나 믿지?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때는 그 말을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순진하고 멍청했던 시절의 농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사골을 고아 국을 끓이고 밥을 안 치고 계란말이를 하고 밑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냈다. 3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과였다. 가끔 나는 내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가사 도우미 로봇 같다는 생각을 했다. 준혁이 일어났을 때 식탁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로 눈을 비비며 나왔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전형적인 숙취 얼굴이었다.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쩝쩝. 그가 음식을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연애할 때는 꽤나 식사 예절을 따지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 모든 격식이 사라졌다. 어제 접대는 잘 끝났어요. 내가 물었다. 그럭저럭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박 대리가 거래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좀 마셨어. 나는 박 대리가 누구인지, 무슨 술을 마셨는지, 왜 당신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지 묻지 않았다. 어제 어머님이 수아 아가씨 결혼식장, 태양 그랜드 호텔로 잡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의 숟가락질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태양 그랜드? 거기 엄청 비싸지 않나? 비싸죠. 서울에서 제일 비싼 곳이니까. 근데 장모님 거기서 일하시잖아. 그는 다시 밥을 입에 넣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한테 좀 잘 말해달라고 해. 직원 할인 같은 거 안 되나? 수아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익숙한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3년을 매일같이 봐온 얼굴인데 오늘따라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
그가 두부조림을 집어들며 덧붙였다. 장모님한테 부탁 좀 드려봐. 어렵지 않잖아. 가족끼리 계산적으로 굴지 마라.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더라.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할 때도, 수아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준혁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보, 내가 언제 당신들 강씨 집안의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나?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몫의 밥을 깨작거렸다. 5시간 동안 끓인 사골국이 맹물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따뜻했다. 우리 은수,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 상의 드릴 게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나는 수아의 결혼식장 이야기를 꺼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짧은 한숨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태양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 홀 말이니? 네. 언제 필요하다던? 3달 뒤요. 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 아가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3달 뒤 주말이라. 아직 스케줄은 비어있을 게다. 엄마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변했다. 호텔 연회 예약실로 바로 연락하라고 해라. 내가 미리 언질은 줘 놓으마. 엄마. 응. 입안에서 수만 가지 말이 맴돌았다. 하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은수야,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너, 괜찮은 거니? 코끝이 찡해졌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진짜 괜찮아요. 엄마, 나는 콧물을 훌쩍이며 애써 밝은 척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전화기 너머로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엄마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기를,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3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속이 텅 빈 껍데기가 된 것 같다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은수야, 엄마의 목소리에 단호한 힘이 실렸다. 명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알아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의 내 자리는 항상 그대로니까.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손등으로 급하게 눈물을 훔쳐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배에 힘을 주었다. 네, 알겠어요. 그래. 결혼식 거는 내가 처리해 두마. 밥 잘 챙겨 먹고.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베란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빽빽하게 솟은 빌딩 숲, 혈관처럼 얽힌 도로 위를 기어가는 자동차들의 불빛. 이 도시는 너무나 거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내 안에 이 억울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뒤돌아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저녁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었다. 결혼식 날짜는 일사천리로 잡혔다. 12월 18일 토요일. 태양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홀 예약 확인서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 속 예약 문자를 마치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다. 은수야, 내 엄마가 이번엔 일 처리 좀 했네. 시어머니가 드물게 칭찬을 건넸다. 태양 그랜드라니. 서울 최고 명당 아니냐. 사돈댁에서도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 나는 그녀 앞에 서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미소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저 안면 근육의 움직임일 뿐이었다. 어머니께서 만족하신다니 다행이에요. 당연히 만족스럽지.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탐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기도 했다. 은수, 너도 고생했다. 그동안. 그녀는 잠시 말을 골랐다. 그동안 내가 꽤 잘했어.
너희 집안 형편이 좀 떨어지긴 해도 너 자체는 싹싹하고 눈치가 있잖니.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눈치가 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하사품 같았다. 마치 내가 지난 3년 동안 겪은 수모와 희생이 고작 눈치 있다는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것인 양. 과찬이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녁 준비하러 가볼게요. 그래, 가봐. 시어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며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 참, 결혼식 날 내 엄마 보고 와서 좀 거들라고 해라. 아무래도 호텔 직원이니까 내부 사정도 잘 알 테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시킬 수 있게. 발걸음이 뚝 멈췄다. 어머니, 그날 엄마는 좀 바쁘실 텐데요. 바쁘긴 뭐가 바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호텔 청소나 하는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있다고. 연차 내면 될 거 아니야? 사돈처녀 결혼식이 대사인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나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후드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는 좁은 공간이 숨막히게 답답했다. 수도꼭지를 틀고 쏟아지는 찬물에 손을 넣었다. 차가운 감각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결혼식 날 엄마가 온다. 그 사실이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내 마음속 고인 물에 파문을 일으켰다. 3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앙금들이 둥둥 떠올랐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12월 18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D-37. 앞으로 37일. 11월의 서울에는 벌써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신세계백화점 여성복 매장에 서서 수아가 입을 피로연 드레스를 골라주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특명이었다. 내가 안목이 좀 있으니까 수아 데리고 가서 옷 좀 봐줘라. 안목. 내게 무슨 안목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내 옷장에는 명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결혼 전 엄마가 사주신 가장 비싼 코트 한 벌이 옷장 깊숙이 처박혀 있을 뿐 한 번도 입고 나간 적이 없었다. 언니, 이거 어때? 수아가 하얀색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를 몸에 대보았다. 가격표에는 68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예쁘네, 내가 말했다. 진짜,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보았다. 근데 좀 심심하지 않아? 승현 씨 집안 어른들은 좀 화려하고 귀티 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녀는 드레스를 내려놓고 다른 옷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붉은색 벨벳 롱 드레스였다. 치맛단에 금실로 자수가 놓여 있어 마치 중세 유럽 왕실에서나 볼 법한 옷이었다. 가격은 1200만 원. 이건, 그것도 예뻐. 수아가 미간을 찌푸렸다. 언니, 좀 성의 있게 봐줄 수 없어? 물어보면 다 예쁘대. 그럴 거면 내가 언니를 왜 데려왔겠어?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미안해요. 근데 아가씨한테 다 잘 어울려서 그래요? 수아는 콧방귀를 끼며 드레스를 다시 걸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마치 내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언니,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어? 아니요.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뭘 이 그녀가 내 앞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다. 결혼식 때문에 그래? 엄마가 자꾸 언니네 엄마 부려먹는 것 같아서 싫어?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왜 사람 불편하게 꽁에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가씨, 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녀가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속으로 그러고 있겠지? 왜 내 결혼식에 언니가 나서야 하고 왜 언니네 엄마 백을 써야 하냐고. 안 그래?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쏟아내는 말들에 압도되어서가 아니었다. 기가 막혀서였다. 잘 들어, 서은수 씨, 이건 언니가 우리 집에 빚 갚는 거야. 의 그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언니처럼 별 볼 일 없는 집안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댁 경사인데 숟가락 하나 얻는 게 그렇게 억울해? 먹여주고 재워줘. 나는 수아의 저 뻔뻔하고 화려한 얼굴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이 아파트 전세금 나와 준혁이 반반씩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3억을 보탰다.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내 전 재산이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도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까지 전부 내가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씨 집안은? 시어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 뜯어가고, 수아는 심심하면 나타나 돈을 빌려가고, 준혁의 카드값 구멍은 내가 메우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단 말인가? 아가씨. 아, 됐어. 말해 뭐해. 그녀가 몸을 돌려 아까 그 붉은 벨벳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나 이걸로 할게. 언니, 계산해줘. 그녀는 계산해줘라는 말을 마치 물 좀 줘라고 하듯 가볍게 내뱉었다. 12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녀에게는 종이 조각처럼 가벼운 모양이었다. 아니,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니 가벼운 거겠지? 그녀가 계산대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방 속 지갑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다. 세면대 물을 틀어놓았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에 내 울음소리가 묻히기를 바랐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거렸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삐져나와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왜 우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지난 3년, 이보다 더한 모욕도 참아왔다. 그런데 오늘 수아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댐을 무너뜨렸다. 이건 언니가 우리 집에 빚 갚는 거야? 그 말과 함께 카드 결제 문자를 확인했을 때의 그 서늘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깨달았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인정받기는커녕 나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는 것을. 나도 꿈이 있었다. 대학 시절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작품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교수님은 내게 재능이 있다며 유학을 권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반짝일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준혁을 만났고 그를 위해 뉴욕행을 포기했다. 강준혁의 아내가 되었고 주방에 갇힌 여자가 되었고 매일 사골국을 끓이고 시금치를 다듬는 기계가 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건? 똑똑. 화장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었다. 은수야. 안에 있어?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씻고 있어. 금방 나갈게. 그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보았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거칠어진 입술. 찬물로 세수를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문을 열고 나갔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오늘 수아랑 백화점 갔다 왔다며? 응. 엄마가 그러는데 드레스 샀다며? 응. 얼마나 들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1200만 원. 준혁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결혼식이니까. 좋은 거 입어야지. 나는 그 무심한 옆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거대한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준혁 씨의 그 드레스 값 내 카드로 긁었어. 응.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내 신용카드로 할부 긁었다고. 이번 달 어머님 용돈 200만 원에 지난달 수아 아가씨가 빌려간 50만 원, 거기다 드레스 값까지. 나 이번 달 월급 이미 다 털리고 마이너스야. 그는 눈을 깜빡였다. 아까 백화점에서 수아가 지었던 표정과 겹쳐 보였다.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저 순진하고 멍청한 표정. 마이너스면 뭐 어때? 다음 달에 메우면 되지. 그가 툭 내뱉었다. 가족끼리 돈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자. 가족끼리 그러지 말자. 또 그 소리. 나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다. 준혁 씨, 내가 쪼잔하게 구는 게 아니야? 우리 경제 사정도 뻔하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은수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 말을 잘랐다. 너는 왜 맨날 돈 거려? 듣기 싫게. 나도 요즘 힘든 거 알아. 근데 수아 결혼식이잖아. 엄마 체면도 있고. 이거 다 잠깐이야. 수아 시집 가면 다 괜찮아진다니까? 잠깐이라고. 수아 시집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수아가 시집 가면? 시어머니가 용돈 200만 원을 안 달라고 할까? 준혁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집안일을 돕고 대출금을 갚을까? 강씨 집안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줄까?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 내 입에서 체념 섞인 대답이 흘러나왔다. 알겠어. 12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다가왔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내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메뉴는 제대로 됐냐? 테이블 세팅은 확인했냐? 신랑 측 하객 자리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월급 한 푼 못 받는 웨딩 플래너였다. 은수야, 내 엄마한테 말해서 해산물 요리 킹크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봐라. 사돈 어른이 좋아하신단다. 은수야, 조명이 너무 어둡대. 사진 잘 나오게 더 밝게 하라고 해. 은수야,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그래도 나는 다 받아주었다. 다 처리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시간도 그날 결혼식만 끝나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일 거라 믿었으니까. 결혼식 전날 밤, 나는 호텔 로비에서 엄마를 잠깐 만났다. 엄마는 회의가 막 끝난 참이었고 곧바로 부산 프로젝트 때문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은수야,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일 준비는 다 됐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됐어요. 그 시댁 식구들, 내일 몇 명이나 온다고? 대략 150명 정도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고 고요했다. 마치 내 영혼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은수야, 엄마가 하나만 묻자. 솔직하게 대답해라.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를요? 지난 3년, 너 행복했니? 나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다. 행복. 새벽 1시,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수아의 비웃음, 가족끼리라는 말로 나를 올가매던 준혁의 비겁함.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은수야. 엄마는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어떤 일들은 평생 참을 필요가 없는 법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는 서씨 집안의 귀한 딸이야. 남의 집 하녀가 아니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엄마의 말이 가슴 정중앙에 화살처럼 박혔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내 진짜 모습.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준혁은 나를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툰 것뿐이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의 질문 하나가 그 얄팍한 포장지를 찢어발겼다. 너 행복했니? 아니, 행복하지 않았다. 단 1분 1초도. 지난 3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었다. 결혼식 당일, 서울에는 한방눈이 내렸다. 나는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 원피스를 입었다. 일주일 전 엄마가 사람을 시켜 보내준 옷이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었지만 원단에서 흐르는 윤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엄마가 물려준 진주 귀걸이를 했다. 거울 속 여자는 평소에 주눅든 강준혁의 아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신부 대기실 옆 혼주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베이지색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목에는 내 결혼 예물이었던 에메랄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결혼식 다음날 빌려가서는 영영 돌려주지 않은 바로 그 목걸이였다. 은수야, 거울을 통해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오늘 꽤 멀끔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옷 새로 샀니? 친정엄마가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내 엄마, 씀씀이가 꽤 크네. 청소 일해서 번 돈을 딸내미 옷에 입히는데 다 쓰나 보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마음껏 비웃으세요. 이제 곧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크리스탈 홀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사방이 하얀 장미와 샴페인 골드 색상의 리본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남자들은 칼같이 다림질한 슈트를 입었고 여자들은 번쩍이는 보석을 두르고 있었다. 이들은 재벌가, 정계 인사, 혹은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었다. 모두 강씨 집안과 제약회사 이사 집안의 혼사라는 타이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얼굴에는 상류사회 특유의 교양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박 여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 대표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텔 참 괜찮죠? 우리 사돈댁이 여기랑 좀 끈이 닿아서 특별히 이 홀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자랑을 듣고 있었다. 여기랑 끈이 닿아서. 그녀는 참으로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그 모든 게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인 양이 지난 몇 달간 내가 흘린 땀방울과 내가 몰래 메워 넣은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칭찬과 부러움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마치 드디어 사탕을 손에 넣은 어린아이처럼. 결혼식이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를 구석으로 불렀다. 은수야, 부탁 하나만 하자.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수아가 그러는데 시댁 친척 중에 해산물 킬러가 몇 분 계신데. 아까 나온 랍스터가 영성에 안 차나 봐. 주방에 얘기해서 킹크랩 200마리만 추가해라. 나는 잠시 귀를 의심했다. 200마리요? 그래, 왜? 안 되니? 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태양 그랜드 호텔의 시그니처 메뉴인 알래스카 킹크랩은 마리당 28만 원이었다. 200마리면 5,600만 원이었다. 어머니,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킹크랩 200마리면 대략 5,60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뻔뻔한 얼굴로 돌아왔다. 5,600이 뭐 대수니? 그녀의 말투에 짜증이 묻어났다. 너 지금 나랑 돈 계산하자는 거냐? 내 엄마한테 사장님 잘 좀 구워 삶으라고 해. 강씨 집안 체면 세워주는 셈치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지독한 당당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자신의 눈에는 그저 호텔 청소부로 보이는 내 어머니가 감히 강씨 집안을 위해 5,600만 원짜리 밥값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내 입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말씀드리고 올게요. 나는 연 회장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통하는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든 사람이 동작을 멈췄다. 총괄 셰프, 보조 셰프, 음식을 나르던 직원들까지. 20쌍이 넘는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차렷 자세를 취했다. 아가씨. 행정총괄 이 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분부하실 게 있으십니까? 나는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어냈다.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가 드러났다. 조명을 받은 벨벳 원단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을 뿜어냈다. 이 실장님, 알래스카 킹크랩 200마리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은
잠시 후에 누군가 하실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회장실에 연락해주세요. 어머니께서 20분 뒤에 도착하신다고요? 이 실장은 1초 정도 멈칫하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눈빛을 반짝였다. 네, 아가씨.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확히 20분 후였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밖에서부터 활짝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먼저 들어와 장내를 훑어보고는 양옆으로 물러섰다. 뒤이어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샤넬 오트 쿠티르 슈트를 입고 있었다. 진주색 원단 위에 섬세한 자수가 놓인 옷이었다. 머리는 우아하게 틀어 올렸고 귀에는 큼직한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조명을 받은 진주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예의를 갖춘 미소였다. 하지만 그 정중한 미소 하나가 왁자지껄하던 연 회장을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그녀가 문턱을 넘는 순간 지배인부터 웨이터, 보안요원까지 호텔의 모든 직원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기 때문이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인사소리가 연 회장의 메아리 쳤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듯 파문이 일었다. 200명의 하객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들은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자를 보았고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직원들을 보았다.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회장. 무슨 회장. 나는 인파의 가장자리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이 여자에게 닿았다가 허리를 숙인 직원들에게 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 여자는 바로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청소나 하는 여자라며 무시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사돈이었다. 나의 어머니, 태양호텔 그룹 회장, 차영숙 여사였다. 어머니는 하객들을 가로질러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마치 사람들의 심장을 하나씩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하객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어머니를 알아봤다. 차영숙 회장. 한국 호텔업계의 전설이자 태양호텔 그룹의 수장. 포브스 부자 순위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는 거물. 그 거물이 지금 사색이 된 중년 여성을 향해 미소 지으며 다가가고 있었다. 사돈어른 어머니가 시어머니 앞에 멈춰 섰다. 나직하지만 모두의 귀에 꽂히는 또렷한 목소리였다. 오늘 사돈 덕분에 우리 호텔 매출이 아주 좋네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마치 서치라이트 불빛에 노출된 쥐새끼 같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봤다가 주위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들을 훑었다. 그 시선들에는 놀라움, 조롱, 그리고 묘한 통쾌함이 뒤섞여 있었다. 차 회장님. 그녀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저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시어머니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내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걸어 나갔다. 내 손에는 화면이 켜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서서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내가 불렀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어 그녀를 부른 순간이었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나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공포와 의문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은수야, 이게 다 무슨? 방금 하신 말씀, 제가 녹음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연 회장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걔 호텔에서 일하는 주제에 그냥 사장한테 말해서 퉁치라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천박하고 날카롭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목소리. 좌중이 술렁거렸다. 점잖은 슈트를 입은 재벌들과 정계 인사들이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경멸, 혐오, 비웃음.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원래 저런 수준이었어? 강씨 집안 껍데기만 요란하더니 세상에 며느리 친정을 저렇게 무시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불그락푸르락해지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었다. 한 걸음 시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위압감에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하객들로 막혀 있었다.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딸이 그 집구석에 시집가서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뜯겼더군요. 그리고 내가 딸에게 준 예물 목걸이는? 어머니의 시선이 시어머니 목에 걸린 에메랄드 목걸이에 꽂혔다. 오늘 사돈 목에 걸려 있네요. 시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런데 이제는 1억 8천만 원어치 무전 취시까지 하시겠다고요? 1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폭탄처럼 연회장 한복판에 떨어졌다. 방금 추가한 킹크랩 200마리와 원래 주문한 코스 요리를 합친 금액이었다. 저는 아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저는 뭘 몰랐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내 딸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다는 겁니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오늘 밥값 결제하시죠. 못하시겠다면? 어머니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쿵 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쉬어 있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발, 나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저 여자 앞에서 수없이 고개를 숙였고 수없이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모욕을 참아냈고 착취를 견뎠으며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텼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무릎을 꿇고 있다. 200명의 하객 앞에서,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상류층 친구들 앞에서,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던 청담동 명문가라는 간판 앞에서 내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그저 허무함이 만들어낸 근육의 경련이었다. 은수아.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 튀어나왔다. 준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목이 으스러질 것 같았다. 은수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엄마가 저러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나는 고개를 내려 그가 잡은 손을 보았다. 내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손, 연애 시절 다정하게 내 손가락을 감싸 쥐던 손 하지만 지금 그 손은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건 공포였다. 3년이나 속았다는 공포.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아내가 사실은 거물급 재벌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당신이 3년 동안 100번도 넘게 말했지? 가족끼리 계산적으로 굴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 어디에서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 계산을 좀 해야겠어.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변호사와 함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혼 소송장이었다.
조항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한 서류를 준혁의 가슴팍에 턱하니 안겨주었다. 도장 찍어인 내가 말했다. 재산 분할은 혼전 계약서대로야. 당신은 땡전 한 푼 못 가져가. 준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송장을 받아 들고는 종이 몇 장을 감당하지 못해 휘청거렸다. 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 없어. 내가 말을 잘랐다. 3년 동안 당신 변명은 지겨울 만큼 들었으니까. 나는 몸을 돌렸다. 더는 그를 볼 가치조차 없었다. 내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에게 닿았다. 화장이 눈물과 땀에 번져 공들여 그린 아이라인이 검은 눈물 자국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께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떤 인간들은 참아줄 가치가 없다는 거였어요. 나는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준혁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현관 앞에는 어머니의 롤스로이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가 문을 열고 공손히 서 있었다. 나는 레드카펫 툴 밟고 즐비하게 늘어선 고급 외제차들을 지나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발렛 파킹 요원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차에 올랐다. 육중한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공조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는 안락하고 따뜻했다. 신혼집의 딱딱한 소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포근함이었다. 어머니가 내 옆에 앉아 내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은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행여 내가 놀랄까 봐 조심하는 것 같았다. 끝났다. 나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잘게 부서진 눈발이 창문에 부딪혔다가 와이퍼에 밀려 사라졌다. 눈 내리는 호텔의 외관은 유난히 웅장해 보였고 샹들리에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와 눈밭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3년. 인내했던 3년. 억울했던 3년. 나 자신을 의심했던 3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 끝이 났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가는 바싹 말라 있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흘릴 눈물은 이미 다 흘려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청담동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삼성동 본가로 데려갔다. 내가 나고 자란 곳, 익숙한 내 방, 내 침대, 내 옷장.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침실에 서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삼성동의 밤은 고요했다. 청담동의 그 들뜬 소란스러움과는 차원이 다른 적막함이었다. 징.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벌써 17번째 전화였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역시 그였다.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을 내려다보았다.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과 종료 버튼 사이에서 1초간 머뭇거렸다. 그리고 나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어서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모든 정리를 끝낸 후 휴대폰을 협탁에 올려두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는 오래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10살 생일 때 어머니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나는 이 조명 아래서 숙제도 하고 음악도 듣고 미래를 꿈꾸곤 했다.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훗날 강준혁의 아내가 되어 그런 꼴을 당하게 될 줄은?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3년 전의 서은수가 아니었다. 눈을 감았다. 스르르 잠이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건 휴대폰 진동 소리였다. 전화가 아니라 뉴스 알림이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했다. 1위는 이것이었다. 충격 규명 건설사 대표 장남 결혼식장, 며느리 정체 공개.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내 예상보다 훨씬 자극적이었다. 누군가 시어머니가 무릎 꿇는 장면을 몰래 찍어 올렸고 어머니가 경찰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도 돌아다니고 있었다. 심지어 네티즌 수사대들은 한성건설의 재무 상태까지 털어버렸다. 한성건설, 현재 부채만 40억 원 넘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 강씨 일가, 돌려막기로 명문가 행세 유지해와 이번 혼사, 태양 그랜드 호텔 잡은 것도 태양그룹에 줄 대보려던 수작. 스크롤을 내렸다. 댓글창은 강씨 집안을 욕하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 인성 실화냐? 3년 동안 며느리 등골 빼먹고 정체도 몰랐다고? 사람이 너무 욕심부리면 벌 받는 법임. 쌤통이다. 여주인공 3년 동안 보살이었네. 나 같으면 진작 밥상 엎었다. 저 아줌마 꼴 좀 봐라. 전국적으로 망신살 뻗쳤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다소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다. 3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탁한 기운이 서서히 거치고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 이후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수아 그 아이, 파혼당했다. 숟가락을 든 내 손이 멈췄다. 파혼이요. 그래,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죽을 떠먹으며 말했다. 신랑 측 어머니가 어제 그 자리에서 수아 손에 끼워진 반지를 빼버렸다는구나. 강씨 집안이 이런 수준인 줄 몰랐다면서 그대로 가버렸대.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수아에게 큰 원망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잘못 길러진 철없는 딸일 뿐이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고마움을 모르는 성격. 하지만 그건 결국 가정교육의 문제였다. 수아 아가씨는요. 듣자 하니 대성통곡하고 너한테 따귀라도 때리겠다고 날뛰다가 보안 요원들한테 끌려나갔다더구나. 어머니가 덤덤하게 말했다. 그 뒤로는 제 아비 손에 이끌려 집으로 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죽은 부드럽게 넘어가 속을 달래주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식감이었다. 반찬들도 내 입맛에 딱 맞았다. 짠지, 오이 무침, 두부조림. 강씨 집안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과는 전혀 다른 정갈하고 담백한 맛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어제 저녁에 호텔 측에서 강씨 집안으로 청구서를 보냈다. 결제했나요? 처음엔 못했지. 어머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시어머니란 여자가 신용카드를 5장이나 꺼냈는데 죄다 한도 초과더란다. 결국 남편이란 작자가 그 한성건설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하객 200명이 보는 앞에서 여기저기 전화 돌려 돈을 빌려서 겨우 막았다는구나.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졌다. 평생 청담동 3대 명문가를 자처하던 남자가 재벌들과 정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비굴하게 돈을 빌리는 모습.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을 것이고 손은 떨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던 자존심이라는 척추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법무팀 시켜서 강씨 쪽에 통보했다. 그 회사가 우리 호텔그룹에 갚지 않은 공사 대금. 오늘부터 법적 절차 밟아서 회수 들어간다. 공사 대금?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3년 전 태양 호텔 부산점 신축 공사 때 하청 일부를 한성건설에 줬었어. 어머니가 설명했다. 그때는 너희 결혼 봐서 기회를 준 거였지? 근데 아직 미지급된 공사 대금이 있어. 대략 3억 7천만 원 정도 될 거다. 3억 7천만 원. 어머니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빚만 40억이라는 강씨 집안에는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금액이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혹시 강씨 집안 사정,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부인하지 않았다. 3년 전 너희 결혼할 때 이미 뒷조사 끝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성건설은 것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어. 내 전 시어머니는 명품 쇼핑하느라 매달 일반 직장인 연봉을 써대고
시아버지는 골프 치고 술 마시는데 인생 절반을 보내더구나. 그 집안의 명문가 타이틀은 빈 껍데기일 뿐이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했다. 그때는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렸을 테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3년 전에 너는 온통 사랑 타령뿐이었어.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고 돈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내가 속물이라서 반대한다고 생각했을 거다. 입을 열어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3년 전에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3년을 기다렸다. 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대신 살아줄 순 없어. 하지만 기다려줄 수는 있지?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부모 아니겠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은수야,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3년 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 굳게 닫혀있던 방의 문을 열어젖혔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드디어 누군가가 내게 이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3년 동안 아무도 내가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생각해주지 않았다. 준혁은 참으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희생을 강요했고 수아는 내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나도 지치고 아프고 무너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오직 엄마만이 내가 깨어나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집으로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었던 것이다. 그 후 석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준혁은 처음에는 매달렸다. 매일같이 호텔로 꽃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구구절절한 손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온갖 변명이 적혀 있었다. 자신이 잘못했다. 내 정체를 몰라서 그랬다. 알았더라면 정말 잘해줬을 거다. 그 글자들을 읽을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내가 차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로 그들이 무시하던 가난한 집 딸이었다면? 그 3년의 멸시는 당연한 것이었나?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2주 후, 그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재산 분할은 혼전 계약서대로 집행되었다. 청담동 아파트는 그가 가져갔고 어차피 빚더미에 넘어갈 집이었지만 나는 내가 냈던 전세 보증금과 3년 동안 내가 대신 갚아준 카드값, 생활비 등을 모두 돌려받았다. 합쳐서 대략 8억 원 이내의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단 1원도 남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였으니까. 강씨 집안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다. 결혼식 사건이 터지고 한 달 뒤, 한성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기 시작했다. 분식 회계 사실이 언론에 터졌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강 대표이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2달 뒤, 한성건설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나는 뉴스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법원 집행관들이 강씨 회사 정문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는 모습. 잿빛 서울 하늘 아래서 그 붉은 딱지는 유독 선명하고 처참해 보였다. 강씨 집안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쫓겨나 신림동의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다.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재산,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낡은 집이었다. 그것도 반지하였다. 반지하. 평생 청담동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던 민정숙 여사가 이제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한다.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다. 수아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혼사는 완전히 깨졌고 제약회사 쪽에서 수아와 강씨 집안의 추태를 상류사회에 쫙 퍼뜨린 모양이었다. 이제 그 어떤 번듯한 집안도 강씨 집안과는 사돈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수아는 충격을 받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준혁은
그는 한성건설 이사라는 타이틀을 잃었고 그가 자랑하던 허울뿐인 인맥들도 모두 끊겼다.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다. 사기 결혼을 하려다 전 국민적 망신을 당한 남자를 고용할 오너는 없었으니까 몇 번인가 태양 그랜드 호텔 로비에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고 했다.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혼 후 3개월, 나는 태양 호텔 그룹 상무이사로 정식 복귀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3년 전 내가 도망치듯 결혼을 택했던 건 재벌 2세라는 꼬리표가 싫어서였다. 정해진 길을 걷기 싫었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도피가 자유라고 착각했고 결혼이 그 탈출구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했다. 자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선택할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결혼은 도피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였는데 준혁은 단 한 번도 그 과제를 함께 풀려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돌아왔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곳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태양 호텔그룹은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제국이고 언젠가는 내게 맡겨질 것이다. 나는 이곳을 더 단단하고 멋지게 만들고 싶었다. 이번에는 온전히 나의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어떤 인터뷰도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결혼식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꽤 오래 회자되었지만 나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뒷이야기를 캐내려 했지만 호텔 홍보팀이 철저하게 막아주었다. 나는 그저 개인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을 뿐이다. 제주도의 일출 사진이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 혼자 제주도로 떠났었다. 해안가 조용한 민박집에 머물며 사흘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다.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날의 일출은 유난히 장엄했다. 검풀은 바다 위로 붉은 기운이 번져나가더니 구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태양이 솟아올랐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볼이 얼얼했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사진 밑에 짧은 한 줄을 남겼다. 여명은 반드시 밝아온다. 게시물을 올리고 휴대폰을 껐다. 나중에 다시 켰을 때 좋아요 수는 10만 개가 넘어가 있었다. 댓글에는 내 안부를 묻는 사람, 행복을 비는 사람, 태양 그랜드 호텔 직원의 지인이라며 다가시 인품이 정말 훌륭하다더라우는 칭찬 글들이 가득했다.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리고는 휴대폰을 덮었다. 어느 날 늦은 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시어머니, 아니 민정숙이었다. 나는 화면에 뜬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준혁 어머니, 결혼할 때 저장해둔 이름 그대로였다. 메시지를 열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준혁이 다시 회사에 좀 들어가게 해주라. 나는 그 문장을 5초 동안 응시했다. 그 5초 동안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인사 갔을 때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눈빛, 말끝마다 은수야 하고 하대하던 목소리, 내 엄마 청소부 아니냐며 비웃던 입꼬리, 그리고 연회장 바닥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던 일그러진 얼굴. 나는 미련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방에 불을 껐다. 통유리창 너머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마룻바닥에 은빛 카페트를 깔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다. 낮에는 숨막힐 듯 치열한 도시지만 밤이 되면 이토록 평온해진다. 멀리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이 유성처럼 흘러갔다. 눈을 감았다. 가슴속의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 사람 보는 눈을 길러주었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용서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 내가 매정해서가 아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민정숙이 보낸 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준혁이 취직시켜달라는 요구였다. 그녀가 구한 건 용서가 아니라 내 배경과 능력이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똑같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굳이 내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몸을 뒤척여 이불을 끌어당겼다. 내일 아침에는 회의가 있다. 신규 호텔 디자인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수석 디자이너와 오전 8시에 미팅이 잡혀 있었다. 삶은 계속된다. 강씨 집안도, 준혁도, 그 지긋지긋한 과거도 없는 내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분명 더 좋아질 것이다. 석 달 뒤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작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에메랄드 목걸이. 시어머니가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상자 안에는 준혁의 필체로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은수야. 이건 원래 내 거니까 돌려줄게. 미안하다. 나는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초록빛 보석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어머니가 내 결혼 선물로 주신 젊은 시절 경매장에서 직접 낙찰받았다는 귀한 물건이었다. 시가로 따지면 이 3억은 좋게 넘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이 목걸이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건 딸의 행복을 비는 어머니의 기도였고 축복이었다. 비록 그 결혼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었을지라도 목걸이를 손에 쥐어보았다. 금속 체인이 미지근했다. 그 온도가 오래전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이 목걸이를 하고 모임에 나가 며느리가 해준 거야 라며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건니네 집 은근 돈 좀 있나 봐 하던 수아. 그리고 그 꼴을 보면서도 걸레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라는 말 한마디 없던 준혁. 이제 와서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그는 이걸 돌려줄 생각을 한 것이다. 나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목걸이 받았어요. 그래,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아주 양심이 없진 않구나. 그러게요. 은수야, 기분은 좀 어떠니? 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내가 대답했다. 지난 3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그럼 됐다.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상자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착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 목걸이에는 강씨 집안의 냄새가 너무 깊게 배어 있었다. 그 냄새가 다 빠지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아주 먼 훗날 이 3년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이면 다시 꺼내볼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어쨌든 내 미래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새벽 1시 17분. 나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을 밝힌 도시가 마치 거꾸로 뒤집힌 밤하늘처럼 반짝였다. 책상 위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내일 회의 자료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신규 호텔 프로젝트는 순항 중이었다. 내년 여름이면 오픈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 호텔그룹의 13번째 5성급 호텔이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이제 퇴근해야겠다. 내일, 아니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어깨가 뻐근했다. 경무의 흔적이었지만 이 통증조차 기분 좋게 느껴졌다. 이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으며 얻은 훈장이니까. 컴퓨터를 끄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비상구 유도등만이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서 나는 무심코 내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약지에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반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빼서 금고 속에 던져버렸다.
언젠가 녹여버리든 버리든 할 것이다. 어찌됐든 더 이상 내 인생에 속한 물건은 아니니까.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동안 나는 금속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여자.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저게 나. 강준혁의 아내도 아니고 재벌가 딸이라는 수식어에 갇힌 존재도 아닌 그저 서은수. 32살 태양호텔그룹 상무이사, 싱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유인. 문이 열렸다. 로비를 빠져나가자 12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코트깃을 여미고 주차장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모레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모든 날들이 그렇게 빛날 것이다.